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친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3살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저희 아내가 사연에 빠지다 애청자인데 늘 집안일을 하면서 사연에 빠지다를 틀어놓더라고요. 저도 아내 덕분에 사연에 빠지다를 몇 번 듣게 되었는데 다양한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도 되고 같이 울고 웃으며 저 또한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다른 분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저희 아내가 저의 굴곡진 인생 이야기를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전달해 봅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을 극복한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누군가는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제 이야기는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활발한 성격이었고 태권도 선수를 좀비했을 정도로 운동신경이 좋아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항상 많았고 싸움을 잘하니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별탈 없이 지내려나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와의 다툼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건의 발단에는 저희 반에 굉장히 내성적이라 말수도 적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호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체격도 마르고 힘도 약해서 못된 친구들이 늘 호섭이를 우습게 보고 괴롭혔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못된 친구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도 호섭이는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5명쯤 패거리가 모이더니 호섭이에게 다가가서 먹고 있던 도시락을 창문에 던져버렸어요. 호섭이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모두 패거리의 행동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호섭이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네 집 부자라며? 왜 여태 우리한테 말 안 했냐? 알았으면 지금까지 피곤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 대신해서 네가 우리한테 용돈 좀 줘라. 일단 지금 가진 돈 있으면 우리한테 다 줘봐. 저도 호섭이네 집이 부자라는 사실은 직감하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님께서 비싼 차를 몰고 와 호섭이를 학교까지 태워주셨거든요. 호섭이는 그동안 학교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못된 친구들의 심부름을 대신하거나 놀림을 당했었는데요. 그날따라 패거리가 한데 모여 갑작스럽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니 당황스러웠나 봐요. 내가 왜 용돈을 줘야 되는데? 나 부잣집도 아니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제발 지나가줘. 호섭이가 아무 말도 못하며 순순히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다며 지나가달라고 맞대응하자 못된 친구들이 더욱 흥분하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지금 우리랑 장난하자는 거냐? 좋은 말 할 때 돈 내놔라. 아니면 애들 지켜보는 앞에서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줄 테니까. 패거리는 물러서지 않고 호섭이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호섭이가 묵묵부답이자 앉아있던 호섭이를 일으켜 세우고는 얼굴을 한 대 가격하더라고요. 그 순간 호섭이가 바닥으로 쓰러졌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모든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호섭이를 도와주기 위해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일에 굳이 끼어드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패거리에 맞서 호섭이를 제 뒤에 보호해주고 소리쳤어요. 지금 니네 뭐하는 짓들이야? 약한 애한테 돈이나 빼앗으려고 하고. 야, 누가 얼른 선생님 좀 모시고 와. 갑자기 제가 나서서 호섭이를 보호하자 못된 친구들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 호섭을 감싸고 돌아. 너까지 한번 맞아볼래? 해거리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었고 호섭이처럼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한 대에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서 싸웠습니다. 싸움을 좀 더 잘하던 제가 패거리 중 한 명에게 주먹질을 하려는 순간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야, 김영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싸움 잘한다고 애들 때리기나 하고. 지금 당장 부모님 모셔와! 선생님은 앞뒤 사정도 잘 모르시고 다짜고짜 저에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한 일이 없었기에 당당하게 부모님을 모셔왔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킨 적이 없었기에 선생님 연락을 받고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까지 오신 마당에 더욱 당당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께서는 호섭이까지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영수가 너 구해주다가 애들하고 싸웠다는데 맞니? 그런데 너는 왜 맞고 있었던 거야? 선생님의 물음에 호섭이는 들릴 듯 말 듯 대답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때문에 영수가 애들하고 싸워준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괴롭혀서요. 선생님은 평상시에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던 호섭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학교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제가 다시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날 이후 호섭이는 늘 제 옆에 붙어 다녔고 못된 친구들이 호섭이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내성적이었던 호섭이는 그 사건을 계기로 저에게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쑥스러운 듯이 가끔 먼저 저에게 말도 걸고 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도 호섭이가 외롭게 혼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야 학교에 적응을 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섭이와 저의 인연은 길지 않았어요. 호섭이네 아버님께서 사업차 미국으로 떠나시게 되면서 가족들도 함께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호섭이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미국 집 주소를 건네주었고 앞으로도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자고 하더군요. 영수야, 너는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친구야. 내가 비록 미국에 가게 되었지만 네가 살면서 언제든 힘들 때 네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알았지? 저는 사실 남자들끼리 낯간지럽게 편지를 주고받는 게 내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웃어봐. 나중에 나 힘들 때 꼭 잊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나도 너 잊지 않고 있을게. 미국 가서 적응 잘하고 바보같이 괴롭힘 당하지 말고. 미국 가면 인종차별 심하다고 하던데 남자답게 잘 맞서야 돼. 그래서 저는 호섭이가 건네준 미국 집 주소를 잘 간직해두었고 1년 동안 우리는 서로 연락을 잘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되고 제가 대학생활로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호섭이와 연락이 끊겼어요. 그렇게 호섭이라는 친구는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원만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명 남짓한 중소기업을 다녔습니다.
노트북, 핸드폰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였는데요. 저는 생산직이었기 때문에 사무실보다는 공장에서 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몸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회사에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 잡다한 업무들도 제가 모두 처리해야 했어요. 작은 중소기업이라 할 일도 많고 몸은 많이 힘들었는데 20대 젊은 시절부터 10년을 넘게 다녔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자부심도 느끼며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 운명처럼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제가 다녔던 회사에 격리로 들어왔는데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은 회사라 저는 아내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회사 동료로 만나게 된 저와 아내는 좋은 감정을 쌓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만나게 해준 회사에 감사해야 하고 쥐꼬리 월급을 받더라도 오랫동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좋은 기회도 찾아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아는 가장 유명한 대기업에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불현듯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핸드폰을 개발해야 하는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저희 회사에서 공급받겠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거래를 하니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회사로부터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밤낮으로 잠을 못 이루며 회사에서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내는 임신을 하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죠. 그렇게 저는 외벌이로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서 헌신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거래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한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기업 직원이 불시에 찾아와서는 점검을 하더라고요. 고품질의 핸드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공장에 있는 설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사양의 기계를 구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대기업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저희 사장님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공장까지 직접 점검을 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신 기계를 새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부품만 계획대로 모두 납품하고 나면 투자한 것보다 매출이 몇 배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은행에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으며 기계를 새로 구비했고 직원까지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저에게 부품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서 압박을 주었습니다. 김용수 과장, 자네가 책임지고 납품일까지 부품 모두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게. 부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모두 자네 책임일 줄 알아.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잠도 잘 이루지 못해서 신경이 예민하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임신한 아내에게 잘해줘야 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와 함께 다녔던 회사이다 보니 저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고 제가 짜증을 부리더라도 늘 받아주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오빠, 지금 회사 일하면서 잠도 잘 못 자고 많이 힘들지? 오빠가 이렇게 고생한 만큼 언젠가 다 보상받는 날이 올 거야. 나랑 우리 뱃속에 있는 아가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자. 저는 저희 아내 말처럼 회사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면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처럼 새벽에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뻐근하고 욱신거려서 그날은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왔다며 일주일 동안은 치료를 받으며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허리 디스크 따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날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아프다는 말을 일절 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제 몸을 스스로 혹사시켜가며 회사 일에 몰두했는데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부품 납품까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으로 인해 모든 회사 일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리 디스크까지 오며 하던 회사 업무가 한순간 필요 없어져 버렸죠. 회사에서는 저에게 계획대로 대기업에 부품이 납품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었는데요. 저에게 그동안의 보상으로 성과급을 주기는커녕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월급을 반밖에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미안하게 됐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알고 있지? 코로나 상황 나아질 때까지 월급은 반밖에 못 줄 것 같아. 이해해주게. 저는 정말이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곧 아기는 태어나는데 쥐꼬리 같은 월급은 반으로 줄어들었고 허리 디스크로 제 몸은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요. 이런 회사 사정을 아내에게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었고 혼자서 고민만 깊어져 갔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면 돈도 더 많이 들 텐데 회사 퇴근하고 나면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야겠다. 저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여전히 제가 밤낮으로 대기업 부품 생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나갈 때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많이 힘들어 보였는지 도시락에 편지도 함께 넣어두었더라고요. 오빠,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기 때문에 오빠가 밤낮으로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나랑 우리 아기 생각하면서 힘내줘서 고마워. 사랑해. 아내의 편지를 보니 없던 힘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동안 버텼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버텨보자. 내 몸 망가지는 건 상관없어. 우리 식구 책임져야지. 할 수 있어. 저는 코로나가 종결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종결되기도 전에 사랑스러운 저희 딸아이가 태어났고 딸의 존재감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난 기쁨도 잠시 저는 제 몸 상태가 다시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심장이 갑자기 요동을 치며 빠르게 뛰는 것 같더라고요. 생전 살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이라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났던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얼른 119에 전화해달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심장이 요동을 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행히 시간이 좀 지나니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저런 검사를 권하시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갑상선 항진증인 것 같네요.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외상이 있으면 걸리는 병인데요.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처럼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두시면 급성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살다 살다 내가 별별 병에 다 걸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하기 이전부터 밤낮으로 회사에서 일만 하고 코로나 이후부터는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제 몸을 혹사시켰으니까요. 그동안 그저 열심히 일하느라 피곤하고 몸이 힘들어서 신경이 예민해졌나 싶었는데요.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철저히 숨겼습니다. 안 그래도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느라 정신없을 아내에게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힘들게 외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회사 사정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사실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은 가족 경영 회사였는데요. 사장님과 부사장님, 그리고 사장님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코로나 이후 회사 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저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을 자르더라고요. 저는 워낙 회사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회사에 남아서 업무 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만 자르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월급이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남들처럼 회사에 잘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저와 10년 넘게 가족처럼 지냈던 사장님과 부사장님, 그리고 사장님 아들 모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자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회사의 의리를 지켜가며 10년 넘게 회사를 키우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가족 같은 직원에게 이렇게 막대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특히 사장님의 아들은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녀석이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저에게 형이라고 부르며 생활하다가 직원들이 모두 나가자 회사에 저밖에 없다 보니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장님 아들이 낮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와서는 혼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요. 김영수 과장, 일 똑바로 안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잘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우리 회사에서 잘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요. 내가 아빠한테 자르라고 말하기 전에. 저는 안 그래도 회사에서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혼자서 모든 일을 떠맡아 하고 있어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 어린 사장님 아들 녀석이 다짜고짜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니 화가 나더라고요. 진철아, 내가 형으로서 한마디 할게. 아무리 회사 사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인연이 짧은 사이도 아니고 갑자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당황스럽다. 사장님 아들 녀석은 사실 대학교도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 취업할 데가 없어 아버지 회사를 다녔던 거였는데요.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저에게 아들이 회사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제 밑에 두고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사정도 안 좋아지고 될 대로 되라는 건지 저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나, 여기가 사적인 공간이에요? 내가 그동안 형이라고 부르니까 아주 무서워 보였나 봐. 엄연히 여기는 회사고, 내가 사장 아들인데 어디서 감히 저한테 훈계질이에요. 저는 본인보다 직급도 높고 일을 알려준 상사한테 사장님 아들이라고 갑질하는 이 녀석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진철아, 훈계가 아니고 형으로서, 네 상사로서 너를 생각해서 조언해주는 거야. 회사 내에서 최소한의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가 나한테 하는 행동은 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사장님 아들 녀석은
제 이야기가 더 이상 듣기 싫었는지 술에 취해 저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날아온 주먹을 피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맞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거지 같은 회사에서 뭘 바라보고 다녔던 걸까요? 1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면서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내 몸 버려가며 일했더니 저보다 6살이나 어린 녀석한테 맡기나 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분노가 차올라 그 자리에서 당장 사장님 아들을 패버리고 싶었으나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대리운전을 나가는 대신 혼자서 술을 진탕 마셨어요.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어린 딸아이를 안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보고 있으니 온갖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어린 나이에 나한테 시집와서 여보가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너무 못난 남편이라서 미안해. 평상시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제가 술에 진탕 취해 집에 들어오자 아내는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아내는 저를 늘 이해해줬던 것처럼 그날도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껴안아주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술에 취해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제 아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여보, 놀라지 말고 잘 들어줘. 코로나 이후로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 지금 회사에 모든 직원이 잘리고 나만 남아있는 상태야. 그런데 그 거지 같은 회사에서 10년 넘게 내 몸 희생해가면서 일했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막대하더라. 그리고 지금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서 대리운전 뛰고 있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에 갑상선 항진증이래. 나 솔직히 회사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여보. 저는 아내에게 술에 취해 그 전날 사장님 아들 녀석에게 맞았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싹 다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에게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린 딸아이를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아들 녀석을 회사에서 봐야 한다는 게 불편했지만 생계가 달린 일이니 제 자존심 따위는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큰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간신히 끝마치고 대리운전을 뛰러 가는 도중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입원을 한 거예요. 아내가 병원 연락을 받자마자 딸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왔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제가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해 쓰러졌다는데 그동안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해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큰 병으로 인해 쓰러진 게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쓰러지자 아내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는 저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오빠한테 얘기했지.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대로 죽을 셈이야? 나랑 우리 딸 남겨두고 오빠 혼자 죽을 셈이냐고. 오빠 당장 회사 그만둬. 오빠 건강 회복될 때까지 우리 세 식구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좀 제발 들어.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스스로도 많이 지쳐 있었고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다녀오고 나니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저는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지내다 보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2달 정도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점차 생활 미천이 드러났고 더 이상은 가장으로서 집에서 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를 받아줄 만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제가 갈 만한 회사들은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인원을 뽑기보다는 감축하느라 바빴거든요. 당장에 오토바이 배달이라도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수야, 잘 지내? 너 회사 그만뒀다는 이야기 우연히 듣게 됐는데 요즘 뭐하고 지내니? 나도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만두고 카페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생각보다 돈벌이가 괜찮아서 너도 할 생각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연락해봤지. 아는 형님께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카페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널린 게 카페인데 얼마나 잘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에 형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 아내와 함께 딸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봤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사장이 되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카페도 유동인구가 많고 목 좋은 곳을 구하게 되면 주변에 아무리 많더라도 운영하기에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혹시 다시 회사에 취업하기 힘들면 나한테 연락 줘. 내가 카페 사업 시작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줄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돈을 벌어야지. 내가 내 사업 해보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마음도 편하고 돈도 여유 있게 벌어서 좋다. 형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저도 카페 창업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형님이 운영하는 카페를 함께 다녀오고 나서 말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직접 가서 보니까 카페 창업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 무엇보다 오빠가 지금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회사에 다시 취업해서 일하게 되면 또 다른 질병 걸릴 것만 같아. 차라리 마음 편하게 가게 차려서 운영하는 거 어떻겠어? 아내는 제 건강이 여전히 우려가 되었는지 회사 취업보다는 카페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회사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업무 특성상 몸을 써야 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허리 디스크와 갑상선 항진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병을 얻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업 자금은 부족하지만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는 사장님이 되어 나만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저와 함께 카페 일을 도와 함께 운영할 생각이었고 우리는 카페를 열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형님이 알려주신 대로 카페를 열고 나니 우려했던 것보다 다행히 장사가 더 잘 되었습니다. 월세가 비싸더라도 목 좋은 곳에 카페를 열다 보니 유동인구가 많았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손님과 더불어 지나가는 길에 커피를 포장해가는 손님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아내도 장사가 잘 되니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뭐라고 했어? 그동안 고생한 만큼 언젠가 보상으로 되돌아올 거라고 했지? 우리 앞으로 이대로 가다간 부자 될 것 같다. 우리 앞으로도 더욱 힘내자. 저도 아내 말처럼 이대로 가다간 부자가 될 것만 같다는 생각에 들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 신경 쓸 것도 많고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더라고요. 간간히 아내가 친정집에 딸아이를 맡기고 나와 도와주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매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 저 혼자 일하는 게 힘에 버겁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카페 일은 힘들었지만 회사를 다녔을 때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대리운전을 했을 때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카페 운영을 하면서 그전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심적으로 안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보람된 일들도 있더라고요. 카페를 열고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 저희 카페를 지속적으로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는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남성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희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 하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사가셨습니다. 매일 저희 카페에 출근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남자 손님에게 감사해서 하루는 쑥스럽지만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달했어요. 회사가 이 근처이신가 봐요. 매일 아침 저희 카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커피는 제가 서비스를 드릴게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그 남자 손님에게 커피를 서비스로 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아닙니다. 제가 사장님께서 내려주신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들리는 거예요. 사장님 커피에 중독되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사 마시게 됐네요. 맛있는 커피 내려주셨는데 공짜로 받을 수는 없죠. 그냥 계산해 주세요. 저는 속으로 인성도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남자 손님께서 퇴근길에 다시 저희 카페를 들리셨더라고요. 사장님, 퇴근길에 아직 문이 열려 있어서 들렸어요. 커피 한 잔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카페 문을 닫으려고 모두 청소하고 정리한 상태였는데 단골 손님을 위해서라면 못 해드릴 게 없었습니다. 금방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여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남자 손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저한테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매일 아침 사장님 카페에 출근 도장 찍으러 올 테니까 오랫동안 이곳에서 장사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저는 도리어 그 남자 손님의 친절한 말씀에 따뜻함을 느끼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열게 된 카페인데 이렇게 단골 손님도 생기고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니 더욱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손님. 저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카페 운영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곳에 늘 있을 테니까 다른 카페로 가시지 말고 여기로 꼭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려드린 커피는 손님께 드리는 제 감사한 마음이니 제발 계산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남자 손님은 옅은 미소를 보이시더니 이번에는 계산하지 않고 커피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골 손님을 만들어가며 장사에 재미를 붙이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저희 카페 근처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서더라고요. 베이커리 카페는 저희 카페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 겉에서 누가 보더라도 인테리어가 삐까뻔쩍해서 눈에 잘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커피부터 빵까지 메뉴가 다양해서 진열되어 있는 음식들이 모두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기업이다 보니 간판만 걸어놓아도 저절로 홍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많다 보니 저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되더라고요. 어느새 저희 카페 손님들이 베이커리 카페로 넘어갔고 몇 날 며칠째 파리만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희 카페가 문을 닫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았어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가게 월세뿐만 아니라 다달이 은행 이자가 나갔고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출이 더 커져만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있다간 모든 것들을 잃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처음 카페 창업을 권했던 형님께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카페를 열고 한동안 제 사업차를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형님을 만나지 못했었는데요. 형님을 만나기 위해 운영하시는 카페를 무작정 찾아갔더니 이미 폐업하고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카페 위치를 옮기셨나 싶어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전화 너머로 형님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카페 창업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놓고 내가 먼저 문을 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근처에 대형 카페가 몇 개 들어오고 나서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 계속 버티기에는 적자가 심해서 얼마 전에 문 닫았다. 형님의 말씀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형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렵게 시작한 카페 창업이었는데 형님이 먼저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하니 할 말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누구한테 조언을 얻고 장사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기업의 횡포라고 해야 하나요?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업의 상권을 모두 빼앗기고 형님처럼 카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버티려고 노력해봐도 지출 비용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한 대로 대리운전을 바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카페 창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장에 이자를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처자식과 셋이서 생활했을 때보다도 이미 모아두었던 돈을 카페 창업에 모조리 다 날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딸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고 제대로 먹여야 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식사를 안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저와 결혼하고 그동안 힘든 일들을 몇 번 겪긴 했지만 식사를 못할 정도로 심한 생활고가 온 적은 없었기에 많이 힘든 눈치였습니다. 저는 대리운전만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배달을 위해서는 오토바이도 구매해야 하고 혹시나 모를 사고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해서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 몸 하나 희생해서 하루 종일 오토바이 배달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다 싶어 대출을 추가로 더 받아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배달을 하며 생활을 했는데 쉬지 않고 배달을 하다 보니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빨리 벌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하고 3달 정도 되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배달 업무를 시작하고 최대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차량이 제 오토바이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응급실로 바로 실려갔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떠보니 아내가 울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오빠, 깨어난 거야? 난 오빠가 평생 못 깨어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시 살아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내가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하니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두개골이 골절이 되고 뇌출혈과 상완골 골절, 골절 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을 하고 누워있던 거더라고요. 저는 순간 병원비가 걱정되어 아내에게 물어보았더니 급한 대로 장모님께 수술비를 빌려서 병원비를 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모님께 수술비까지 빌린 상황에서
더 이상 계속 병원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더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퇴원을 했고 급하게 갚아야 하는 빚은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부러졌기 때문에 배달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저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집에서 누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이 모조리 산산조각이 난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는 저를 대신해 뭐라도 해보겠다며 장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식당 일을 나갔지만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대출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당장에 살 곳이 없어져 밖으로 내몰린 상황이 된 거죠. 제 몸 하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아내와 어린 딸아이를 밖에서 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딸아이와 함께 장모님 집에서 잠깐만 얹혀 살라고 이야기하며 제가 다시 돈을 버는 대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같이 친정집에 함께 들어가자고 했지만 도저히 사위로서 당당하지 못해서 장모님 얼굴을 뵐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보, 나는 아는 형님 집에 머물면서 몸 좀 회복하고 다시 돈을 벌어올게. 장모님 집에서 얹혀 살게 해서 미안해.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다. 아내는 저를 혼자 남겨두고 장모님 댁에 들어갈 수 없다며 딸아이를 안고 밖에서 계속 버텼어요. 밤은 이미 늦었고 저는 딸아이를 그대로 밖에 둘 수는 없어 급한 대로 인적이 드문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조차 없었고 찜질방에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죠. 아내는 딸아이를 안고 잠시 공원 화장실에 들어와 변기 위에 앉아 있었는데 많이 고단했던지 벽에 기대어 딸과 함께 금세 잠에 들었더라고요. 아내와 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공원 화장실에서 잠들게 하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아이를 그렇게 바라보다가 화장실에 남겨둔 채 혼자서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걸어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정신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제 몸뚱아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당장에 돈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저와 아내가 떠안은 대출빚을 갚을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원 화장실에 기대어 잠든 처자식을 보니 그렇게 살게 놔둘 수가 없어 제 몸 하나 희생해서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지만 세상과 작별하기 위해서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막상 한강 다리 위에 올라서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제 스스로가 많이 지쳤었는지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니 홀가분한 느낌마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공원 화장실에 잠들어 있던 아내가 깨어나서 저에게 연락을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내의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면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창한 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두고자 생각해 한강 다리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한강 다리에서 다시 힘겹게 내려와 핸드폰을 열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에게 문자 연락이 온 건 아내가 아니고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 사람이 보낸 문자에는 이 돈은 우리 우정의 대가야 라고 적혀 있었고 제 통장에 5억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 갑작스럽게 5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온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문자를 보낸 그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고 한참 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저기 저한테 5억을 보내신 분이 맞나요? 혹시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요? 저한테 왜 5억을... 저는 5억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큰 액수라 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사장님 커피 좋아해서 매일 아침마다 카페에 들렸던 손님이요. 저는 그 순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저희 카페에 들려서 매일 아침마다 커피 사가셨던 그 남자 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저는 그 손님에게서 연락이 와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당황스럽고 얼떨떨했던 것 같습니다. 영수야, 나 기억 안 나?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왔잖아. 나 호섭이야. 이호섭. 저는 호섭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 기억 속의 호섭이는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갔던 친구였는데 제가 운영했던 카페의 단골 손님이라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알던 호섭이는 외관상 체격도 마르고 말수가 적었던 것 같은데 단골 손님은 저보다 덩치도 크고 성격도 그닥 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 남자 손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인 호섭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호섭이가 제가 운영하던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다니 참 세상이 좁더라고요. 네가 그 호섭이라고? 그런데 왜 여태까지 나한테 네가 호섭이라고 말 안 했던 거야? 저는 카페를 매번 찾아와준 단골 손님이 호섭이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더 잘해줬을 텐데 아쉬운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호섭이를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더라고요. 영수야, 너는 나한테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이 친절하게 대해줬어. 고등학생 때 내가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내게 손을 내밀어준 게 너였어. 사실 고등학교 때 네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 나는 세상과 작별했을지도 몰라. 저는 고등학생 때 호섭이가 애들에게 괴롭힘을 심하게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네 덕분에 나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말했었지. 네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이야. 저는 호섭이가 하는 말들을 여전히 한강 다리에 서서 계속 듣고 있었고 지난 과거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맞아. 네가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잊지 않고 도와준다고 했었지. 그래서 나한테 5억이라는 큰 돈을 보내준 거야?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호섭이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번듯한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그리고 호섭이가 경영하는 회사 근처에 제가 우연히 카페를 열게 되었고 호섭이는 카페 사장님이었던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매일 아침 찾아왔던 겁니다. 영수야, 고등학교 때 그렇게 헤어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우연히 너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뻤었어. 그런데 오랜만에 너를 만나서 그런지 내가 호섭이라는 이야기 하는 게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너를 찾아가 보는 것만으로 만족했었던 거야. 그런데 저는 호소비가 저에게 고마운 건 알겠는데 5억이나 되는 큰돈을 저에게 보낸 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돈 많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받아도 되나 싶더라고요. 호소바, 나한테 고마운 건 알겠는데 내가 5억이나 되는 큰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우리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큰돈을 받아도 될지. 다시 돌려줄게. 사실 저는 돈이 없어 처자식을 그렇게 남겨두고 세상과 작별하려고 했던 찰나였기 때문에 눈 한 번 딱 감고 5억을 받고 싶더라고요. 제가 겉으로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속으로는 5억이라는 큰돈이 너무나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섭이는 그 돈은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된다며 5억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돈은 우리 우정의 대가야. 지금 네가 운영하던 카페 문 닫고 힘든 상황인 거 알고 있어. 네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친구 아니겠어? 나도 너한테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다. 부담 갖지 말고 그 돈 받아줘. 저는 호섭이의 말을 듣고 쉴 새 없이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호섭아.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저는 호섭이와 전화를 끊자마자 공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직 잠들어 있는 아내와 어린 딸을 보며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는 잠에서 깨어나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다 해결됐어. 우리 이제 떨어져서 지내지 않아도 돼. 우리 빚도 모두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고 하자 아내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세상과 작별하려는 순간 정말 극적으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었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긴 말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당장 아내와 딸아이를 냄새나는 공원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섭이가 저에게 준 5억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죠. 카페 창업과 오토바이 배달 사업을 한다고 은행에서 빌렸던 대출과 친구들에게 빌렸던 돈을 모두 갚고 나니 절반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살았던 집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은행 대출을 모두 갚고 나니 그대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갈 곳이 없어 공원 화장실에서 머물렀는데 이렇게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내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해줬더니 기겁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오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세상과 작별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옆에 없으면 혼자서 혹시나 나쁜 생각하게 될까봐 내가 친정에 한사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 아린이랑 같이 있겠다고 한 건데.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잠시 아내와 아이를 두고 홀로 세상을 떠나려고 했던 사실이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살아나서 처자식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내는 제가 5억이라는 큰 돈을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와 그 사람이 예전에 우리가 운영하던 카페에서 늘 아침마다 찾아오던 단골 손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그 사람의 이름이 이호섭이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 친구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도리어 놀라웠어요. 그리고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사실은 오빠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체 없이 수술을 했고 오빠가 몇 날 며칠 깨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병원비 내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내가 사채를 빌려야 할지 알아보고 있었어. 아내는 분명 병원비를 장모님께 빌려서 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장모님께서도 혼자 사시면서 아직까지 식당 일을 나가실 정도로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셨을 텐데 한두 푼도 아닌 비싼 병원비를 어떻게 빌려주셨는지 의아하긴 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없이 돈 빌릴 곳이 없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 여보, 고등학교 친구라면서 병원비 빌려줄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어. 나는 여보랑 친한 고등학교 친구라는 이야기에 선뜻 병원비를 내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받았지. 아내의 이야기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건 제 고등학교 친구가 병원비를 내주었다는 사실을 저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더라고요. 호섭이는 제가 카페를 갑작스럽게 정리하게 되자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수소문했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선뜻 병원비를 내주었던 겁니다. 제가 한강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에도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호섭이는 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거였죠. 저는 사실 호섭이를 20년 넘게 까맣게 잊고 있었고 고등학생 때 크게 호의를 베푼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저에게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줄 정도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고마운 친구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호섭이가 베풀어준 소중한 5억 덕분에 저는 다시 집을 되찾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직장도 새로 구해 아이와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과 작별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요. 그 순간을 극복하고 나면 또다시 살만한 세상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들으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